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때문에 한낮에 이어지는 막바지 더위를 식혀줄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8에서 21도로 출발해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늘도 오르겠는데요. 여름에서 가을을 맞이하는 이 환절기 일교차 큰 나날이 이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특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첫 순서로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강원 가명에서 강원 가명 달빛 여행 행사가 열립니다. 관련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도내 학생들의 피해 사례와 처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9월 5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는 이달부터 도내 최초로 지방보조금 헬프팀 운영에 나섰습니다. 보조금 헬프팀은 시청 모든 사업부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 질의를 접수 지원하는 팀으로 보조금 담당자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영월군은 이달부터 올 12월까지 토요일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합니다. 토요일 운영사업소는 북면 문곡리 분소와 주천면 금마리 분소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이나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배달은 본소에서 담당합니다. 원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 의료원에 자리를 잡고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만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을 진료합니다. 진료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2달가량 개원에 차질을 빚기도 했지만 다행히 전문의를 채용했고 함께 근무할 인력도 준비를 마쳤는데요. 이로써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어린이 응급의료 공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이 정말 현실로 다가왔죠. 이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인데 응급실 운영이 어려워서 축소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요. 네, 일단 강원도의 대표적인 강원대학교 그 병원이요. 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서 2일부터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야간 진료가 무기한 중단되었거든요. 네. 주민들 우리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강원대 병원의 시급한 충원을 위해서 군의관 등을 배치하는 것을 요청을 했고 중수본에서는 이제 4일 군의관 5명을 강원대 병원에 긴급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군의관들은 아무래도 진료 경험들이 상당히 많진 않아서 응급의료에 적합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좀 생길 수 있고요. 일단 강원도 응급의료 축소가 강원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칫 도민을 위한 응급상황 대응력이 이 상태로 가다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급한 대로 정말 군의관을 투입하려고 했지만 뭐 그마저도 절반만 출근했다고 어제자 기사에 있더라고요. 네. 강원대 병원에는 출근한 군의관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네. 강원대병원에 이렇게 응급실 제한 운영으로 주변의 인성병원과 한림대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응급 환자들 같은 경우가 네. 일단 강원대병원에서 충분하게 수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한림대병원 등으로 환자들이 찾아가고 있는데 이미 한림대병원도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급 상황이라는 것은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아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어서 실제로 응급 상황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중증이 심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춘천의 문제만은 아닐 텐데 원주 네.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 세브란스 기독병원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파견 나왔던 군의관도 이제 파견 기간이 끝났고요. 지금 특히 충청권 지역에서 응급의료센터들이 지금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네. 충주 등이. 충청권에 있는 응급 환자들까지 가까운 원주로 유입되고 있어서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에 대응하기에 굉장히 버거워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이제 상황 개선이 좀 요원하고 이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아나운서님도 아시겠지만 특히 추석 명절이 곧 맞아. 다가오게 되고요. 네. 그리고 시군별로 대규모 축제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추석 명절에 좀 피로한 운전, 과한 운전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율이 굉장히 높고요.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뭐 음주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응급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응급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정부에서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오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90%까지 높이겠다, 오지 마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은 본인의 지금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를 중증인지. 구분하기가 그쵸. 굉장히 어려워요. 네. 아이가 열이 있는데 이게 해열제만 먹이면 해결될 문제인지 아니면 정말 응급 대응을 해서 초기에 어쨌든 중증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지 실제로 경기 북부권에서 2살짜리 여아이가 응급조치를 제때 받지 못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는 맞아요. 일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 지자체별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극 대응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자체, 소방당국, 보건소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응급 상황에 위급 상황에 좀 최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특히 무엇보다 이제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든가 고령자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옆에서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긴급 돌봄 체계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지자체가 좀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어린아이의 사례는 11곳의 병원에 이제 네. 연락을 했는데 다 안 받아줬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아이들이 열이 나면 무조건 사실 위험한 상황인 예, 건데 예, 네. 참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선 추석 명절 기간에 그래서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 예. 정도인데 우리가 사실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플 시간을 선택해서 뭐 정할 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막막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좀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게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저도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송구하고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시민들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일단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명절 연휴나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하여간 과도한 음주를 피하시고 무리한 운전도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쉽진 않지만 명절 연휴를 보내면서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명절 이동 간에 상비약을 꼭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긴급하게 뭐 배탈이 나거나 고열이 있거나 할 때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네. 우선은 충분하게 상비약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가벼운 상처나 출혈이 있는 상처 같은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치료약이나 약이라든가 이런 소독제 같은 경우에도 응급 대응 키트들을 꼭 차량에
그 준비하셔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좀 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좀 있으면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아프다고 병원에 잘 안 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녁에 상황이 안 좋아졌을 경우에 응급실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낮에 일반 의료기관 진료할 때 꼭 진료를 받으셔가지고 사전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그 응급 대응 체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또 긴급하게 아직 상황 인식들을 못했던 것 같고요. 지자체에서 현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알려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오늘 뉴스에서 전해드렸지만 원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어제 개소식을 네. 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반가운 소식인데요. 예, 다행입니다. 네,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예방주사를 아프기 전에 맞듯이 네. 미리미리 좀 몸 상태를 예,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천 하수관로 공사를 둘러싼 잡음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와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언론에서 계속 이 문제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원주천 하수관로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향응과 비위 혐의로 고발이 됐고 그 고발했던 D 업체의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K 이사라는 분이 이제 무고죄로 구속이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네. K 씨는 해당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당시 하도급의 경쟁 관계에 있던 타사로부터 담당 공무원이 불법적인 접대를 받았다라고 무고를 한 것인데요. 예. 수사를 해보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은 그런 걸 받은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K 씨의 행보입니다. 이 환경단체 등에게 이야기를 해서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허공법이 시공을 하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허위 제보까지 하도록 했다라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런 진짜. 대담한 행보를 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K사의 D업체는 해당 42억 공사의 또 수행업체로 선정이 됐고 이 문제의 특허공법 본인들이 그런 사실을 유포했던 그 공법을 또 적용해서 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본 사건이 단순 비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이 K사가 현재 원주시장 정책 정무비서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지금 알려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통상 총 공사비가 420억이나 되는 이런 공사의 하도급 관련 업체 선정 등의 이런 업무를 소관 과장이 혼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일은 통상 공공에서는 있지 않거든요. 보통 1억 이상 입찰 들어가게 되면 시장까지 다 보고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여하간 윗선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관 과장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휴대폰까지 제출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네.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그런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가 밝혀질 것 같고요. 네. 경찰은 윗선까지 좀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바로잡는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원주시 공무원들하고 이 사건 관련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당한 업무 지시들이 내려왔을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거절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당한 업무 지시로부터 공무원이 보호될 수 있는 법이나 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 의혹 단계이긴 하지만 만약에 윗선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하간 최근에 원주시장 측근 비위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런 인사들의 부적절한 언행 또 이분들의 이력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나운서님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임명된 김모 특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특보는 또 본인이 일진이었다라고 공개적으로 과거에 밝힌 적이 있거든요. 네. 물론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또 그 시절에 그분으로부터 만약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던 분들이 원주에 살고 계시다라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공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을까? 원주시 인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부분까지 좀 촘촘하게 살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의혹이니까 앞으로 네. 나오는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 대표 문화유산 중 하나죠. 강원 가명에서 즐기는 축제, 강원 가명 달빛 여행이 6일과 7일 이틀간 열립니다. 축제 준비 상황에 관해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저녁이네요. 강원 가명 달빛 여행이 개막한다고요. 어떤 축제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매년 9월 가을에는 강원 가명에서 달빛 여행 행사가 열립니다. 네. 네, 가명은 조선시대 때 각 지역의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관청으로 전국에는 모두 8개의 가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원주에 위치한 강원 가명은 지금까지도 그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가명으로 꼽힙니다. 이런 강원 가명의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가 열리는데요. 오는 금요일 6일과 토요일 7일 이틀간 축제가 열립니다. 국가유산인 강원 가명과 선화당, 포정루, 그리고 가명의 후원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다양한 축제와 즐길거리가 준비되는데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는 인혈왕후 선발대회부터 버스킹 공연과 국악 공연, 그리고 전통 문화 체험 등이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특히 강원 가명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살릴 야간 조명에 힘썼다고 하는데요. 저녁이 오면서 슬슬 어두워질 때 가명을 빛내는 불빛 사이에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할 공간들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문화재팀 김은미 학예연구사에게 축제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저희 행사 제목이 강원 가명 달빛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달빛 여행이라는 행사 명칭처럼 강원 가명을 수놓을 달빛들의 향연에 조금 초점을 두었습니다. 후원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가명 공간을 반짝이는 불빛 아래에서 이제 공연들을 또 즐기고 음악도 감상하고 또 전통놀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금 많이 꾸며봤고요. 이제 아무래도 올해 여름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초 이제 선뜻 다가온 가을의 정취를 먼저 느끼며 뭔가 마음이 즐겁고 힐링되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는 강원 가명을 보존하기 위한 축제군요. 이번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축제는 오는 금요일 저녁 6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데요. 대표 프로그램은 제6회 인혈왕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인혈왕후 선발대회는 원주 출신 왕후인 인조의 왕비 인혈왕후를 기리고 이 인물의 미덕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인혈왕후를 선발하는 전통 문화 행사인데요. 제가 사실 3대 인혈왕후 출신입니다. 정말요? 네. 영광입니다. 네. 이 인혈왕후로 선발되면 1년간 원주시 홍보대사로 활동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특히 이번 제6회 인혈왕후 선발대회에는 역대 인혈왕후들이 모두 참석해서 인터뷰하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회가 진행되는 강원 가명 공간에는 다양한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됩니다. 전통 거울인 복주머니 거울 만들기와 풍경 만들기부터 제기차기와 투호 던지기 같은 전통놀이 한마당이 준비되는데요. 아이들이 체험할 거리들과 함께 가족, 친구들과 전통놀이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7일까지 상시 운영되고요. 개막식은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인혈왕후 선발대회와 국악예술단 공연은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 문화재팀 김은미 학예연구사에게 이번 축제의 즐길 포인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강원 가명은 가명의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여러모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가명을 이제
다녀보니까 낮에 보는 가명, 저녁에 찾는 가명, 또 가족끼리 찾는 가명, 연인끼리 오는 가명이 또 느낌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저녁에 보는 가명의 후원이 특히 아름답다고 생각되는데요. 강원 가명 달빛 여행에서만 특별히 즐길 수 있는 야경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주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족과 연인과 친구들과 즐기시길 바라면서요. 또한 또 전통문화 등 체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전통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즐거움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됐다고요? 네, 이번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가 준비됐는데요. 축제장 입구에서 스탬프 투어지를 받고 축제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스탬프 5개를 모으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축제장에서 사진 4컷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가명 4컷 부스도 마련되고요. 또 원주의 풍경을 전시한 작은 영상관도 준비됐다고 하니까요. 선선한 9월 저녁 고즈넉한 강원 가명에서 다채롭게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교육팀의 홍혜영 장학관과 함께 강원도 학생들의 피해 사례 현황 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학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통계에 따르면요. 올해 전국적으로 10대 딥페이크 피해자가 288명이라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요? 아, 네. 전국적으로 10대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심각해서 모두가 불안한 상황입니다. 현재 강원도가 피해 사례가 없다고는 할 수 없고요. 현재도 피해 사례를 조사 중이고 또 발생하면 즉시 수사기관과 학교폭력 사안으로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은 언급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경찰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같은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음란물 삭제, 상담 치료 지원, 그리고 법률 지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 상황을 보면 주 가해자와 주 피해자가 대부분 10대라는 점에서 지금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10대 청소년기에는 또 신체적 발달은 굉장히 빠른 데 비해서 정서적 성장이 좀 미숙한 상태고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등 그 정보통신망 이용을 통한 소통이 흔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에 좀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나 학부모님께서는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의 보호의 중요성과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통해서 허위 영상물 제작이나 유포를 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장난이 아닌 범죄라는 거를 명확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좀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딥페이크 특성상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또 최대 징계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실까요? 아, 네. 딥페이크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에서는 성폭력 사안으로 접수하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호 조치인 제일 낮은 이제 서면 사과부터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8호 조치, 강제 전학까지 조치가 내려지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9호 조치, 퇴학 처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이제 예방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만약에 학생이나 보호자가 SNS와 단체 채팅방에서 뭐 자신이나 혹은 지인의 그 딥페이크 의심 게시물을 피해를 확인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학생이나 이제 보호자님께서 피해 사안을 이제 발견했을 때는 바로 캡처나 녹화, 녹음 등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하고요. 날짜나 시간, 장소, 내용 같은 걸 기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방에서 탈퇴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지만 가해자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는 112나 1366 이제 여성 긴급 전화고요. 학교폭력 신고센터인 117 등에 신고하시면 되고 또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에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네, 가해자를 찾게 되면 그 정보가 학교와 공유가 되나요? 가해자를 찾게 되면 학생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같이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경우에 저희가 같이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이게 10대 시절에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장난처럼 영상을 합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딥페이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도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활교육팀 홍혜영 장학관이었습니다. 9월 5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